유하!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엔지니어링 울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우리가 대학원을 가야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원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대학생분들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학원에서는 학부생 때와 같이 여러 분야의 지식을 다양하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한 분야의 지식을 깊이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일단 진학을 하면 석사과정의 경우 최소 2년, 박사과정의 경우 평균 4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은 내가 학위 취득 후 어떤 분야에서 일하게 될지, 더 나아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연구실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분야를 공부할 때 흥미를 느끼는가입니다.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찾았다면 그 분야를 연구할 것 같은 연구실의 리스트를 작성해 봅시다. 작성된 연구실 리스트 중 어떤 곳이 가장 끌리시나요?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연구실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구실 선택을 고민하고 계시는 예비 대학원생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대학원 연구실 선택 시 고려해야 할 7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연구실 선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수님의 연구 분야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분야를 연구하더라도 연구 주제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려는 연구실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지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로봇을 연구한다고 해도 어떤 연구실은 인간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연구실은 기구학을 기반으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생체 모방 기술을 로봇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도 있고요. 로봇의 인공지능 두뇌에 집중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도 있죠. 이러한 세부 연구 분야를 잘 알아보지 않고 연구실에 들어와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연구하네 라며 당황하는 신입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교수님의 박사 졸업 논문을 검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사 졸업 논문은 교수님께서 가장 똑똑하고 활동적일 때 본인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쓴 논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수님의 최고 전문 분야가 박사 졸업 논문에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연구실을 운영하고 계실 가능성이 크죠. 구글 스콜라, RISS, DBP와 같은 논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 교수님의 논문을 다운받아서 최소 초록과 목차 정도는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논문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박사 졸업 논문은 굉장히 두껍고 어려우니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두 번째로 연구실의 최근 연구 분야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박사 졸업 논문의 분야와 최근에 집중해서 연구하시는 분야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연구실에서 최근 퍼블리시된 논문을 다운받아서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출판된 논문 목록이 정리되어 있고요.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앞서 말한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교수님의 이름이 교신 저자로 들어가 있는 논문들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연구 분야 소개란을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에 확실한 성과가 있는 경우 논문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논문 검색이 가장 확실합니다. 혹시 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어려워하지 말고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낸 후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실의 최근 연구 실적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실적이라고 하면 퍼블리시된 논문, 국내외 특허, 국내외 컨퍼런스 참석, 기업 및 국가 프로젝트 수행 내역 등이 있습니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액티브한 연구실이라면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고 학회 참석 및 논문 출판, 특허 출원 등이 다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실적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소 부진하다면 최근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만약 예전에도 실적이 별로 없고 최근에도 별로 없는 연구실이라면 연구 분야가 아무리 내 관심 분야와 일치하더라도 그 연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구실을 선택함에 있어서 연구 분야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머신러닝 분야는 유망한 분야이기는 했어도
현장에서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천재 이세돌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현재 머신러닝을 연구하고 있는 분들의 몸값은 구르기 값인 상황이 돼버렸죠. 심지어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조차도 외부 강의로 꽤나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라면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 번쯤 뛰어들어 볼 만한 분야겠죠. 반대로 2016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관련 연구는 전통 기계공학 분야로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연구 결과들 때문에 진입 장벽이 다소 높기는 했지만 국내 원전 개발 기술이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적인 수준을 향해 가고 있었고 아주 핫하지는 않지만 꾸준한 인력 수요가 보장되는 분야였죠.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국가 지원 연구비도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고 한수원,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자력 연구소,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사업을 하는 연구소 및 기업에서는 예산 부족 및 사업 부진으로 인해 인력 채용, 연구개발 등 산업 자체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실이라면 관심이 있었던 학생분들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연구 분야의 전망 또한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원자력 관련 분야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 천연가스, 기름 등 자원의 효율적인 조달이 불가능하고 산지가 많은 지리적인 특성상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열 및 태양광 발전 등의 효율도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결국은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혀 탈원전 정책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고 다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다시 연구가 활력을 띠고 못했던 인력 충원도 대대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관련 연구 분야의 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엔진 등에 사용되는 내연기관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분야는 어떨까요? 2008년 출시된 현대 제네시스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스팅어, i30N 등의 현대 기아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내연기관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실 출신들은 취업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점차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해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체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연기관을 연구하는 연구원분들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내연기관 관련 분야 연구실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연구실을 선택하기 전에 이 분야의 전망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학생들 수준에서 연구 분야의 전망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죠. 전문가들조차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연구 분야이니만큼 연구 분야 및 연구실 선택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의 연구 분야, 실적, 전망이 다 좋다고 해도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려하는 건 진학 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입장에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구실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해야 할 얘기는 해야겠네요. 물론 저는 정말 운 좋게 롤모델로 삼을 만한 너무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교수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진짜 가끔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일부 문제 있는 교수님들의 폭언, 폭행, 연구비 갈취, 졸업 안 시켜주기 등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는 사례들을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그러지 않으시지만 이런 분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연구실을 선택할 때 교수님의 인품이나 평판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대 대학원을 진학할 예정이라면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들 또는 주변 지인을 통해서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연구실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대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이런 부분을 쉽게 알아볼 수는 없을 텐데요. 물론 그 대학에 지인이 있다면 알아보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인도 없는 경우 참고할 만한 웹사이트 하나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바로 김박사넷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대학원 소개, CV 작성법, 연구실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상위에 있는 메뉴 중에 연구실 검색 탭에 교수 검색을 클릭하면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 어떤 분이신지 졸업생과 재학생의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명의 교수님 두 분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신 첫 번째 분의 경우 연구실 분위기, 인품, 강의, 인건비, 논문 지도력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 높은 평가를 받고 있네요. 학생들의 평가 또한 와, 이런 연구실도 있네요. 칭찬 일색이네. 이랩실은 가야 돼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 두 번째 분의 경우 다른 건 좋은데 연구실 분위기는 낙제점, 교수님 인품도 삐제고, 실적은 좋지만 연구실 생활 자체는 엄청 힘들 것 같네요. 실적만 좋으면 됐지 연구실 분위기 나쁘고 교수님 인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게 어떻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남자분들 군대 2년간 가장 힘든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훈련? 아니죠. 선임이나 간부가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정말 정신이 피폐해지죠. 우울증도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대학원은 최소 2년이고요. 박사과정까지 생각하신다면 최소 6년 정도는 교수님과 연구실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수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대학원생들 주변에서 가끔 봅니다. 그만큼 교수님의 인품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학원 생활은 돈도 못 벌고 잠도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선배나 교수님들께 혼나는 경우도 많아요. 쉽지 않은 생활입니다. 부디 잘 알아보시고 저처럼 좋은 교수님, 존경할 만한 교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부분은 연구실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연구실 인원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총 인원은 몇 명인지, 그 중에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은 몇 명인지요. 좋은 연구실이라면 일단 인원이 너무 적진 않을 거고요. 박사과정의 비율이 높다면 그만큼 오래 있을 만한 연구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수도 적은데 석사과정만 있다면 왜 그런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생 연구실인지 오래된 연구실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연구실이라면 그만큼 졸업생들도 많겠죠. 졸업 후 진로 지도도 그만큼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요. 교수님의 인맥도 넓을 수 있어서 취직 시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연구하다가 어려운 부분에 봉착했을 때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좋습니다. 연구실 운영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너무 오래돼서 교수님의 연세가 정년에 가까울 경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연구실 최근 실적도 같이 고려하는 게 좋겠네요. 신생 연구실이라면 교수님이 젊으시기 때문에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될 거고요. 연구 주제도 최신 트렌드에 맞는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원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아주 많은 연구 지도 및 논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랩실 자체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선배님들 또는 교수님들의 인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 또한 한정적이겠네요. 이처럼 신생 연구실과 오래된 연구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잘 고려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졸업생의 수와 졸업생의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생 수는 앞에서 언급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졸업생의 진로를 보면 내가 졸업하고 어떤 분야로 갈 수 있겠구나, 주로 어떤 유형의 기업으로 취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나는 자동차 회사에 가고 싶은데 졸업생들이 거의 대부분 중공업 분야로 배출이 되었다면 그쪽 분야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연구실일 가능성이 많겠죠. 또는 졸업생들이 주로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정부 출연 연구소에 취직이 되었다면 연구가 연구소들과 연계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연구소를 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번째로는 연구실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자율 출근인지, 선후배 관계는 부드러운지 아니면 군대같이 딱딱한 분위기인지, 술을 많이 마시고 권하는 연구실인지 자유로운 연구실인지 등에 대해서요. 연구실 선택 시에 비교적 마이너한 고민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혹시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각오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대학원생의 졸업은, 특히 박사과정의 졸업은 기본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는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 분야마다
평균적으로 졸업에 걸리는 시간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사과정들의 졸업이 평균 3년을 넘어간다면, 또는 박사과정들의 졸업이 평균 6년에서 7년이 넘어간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졸업을 잘 안 시켜주는 교수님일 수도 있으니까요. 공대 기준 대학원 등록금은 국립대의 경우에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사립대의 경우 많게는 800만원이 구박합니다. 평균 7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석사과정 2년간 약 2,800만원의 등록금이 필요하죠. 또 직장인들처럼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밥값, 생활비, 필요에 따라서는 기숙사비 또는 자취방 월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대략 월에 100만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이 또한 석사과정 2년간으로 생각해보면 2,400만원, 등록금과 도합 총 5,200만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박사과정까지 생각한다면 대략 1억 5천만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많은 연구실에서는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학교마다, 과마다, 연구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추가적으로 매달 용돈을 지원해주는 연구실도 있고요. 등록금만 지원해주는 연구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전혀 없는 연구실도 있습니다. 학교나 외부에서 받아온 장학금을 연구실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연구실도 있습니다. 연구과제 인센티브를 학생에게 주는 연구실도 있고, 주지 않고 교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연구실도 있죠. 식비를 지원하는 연구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동 숙소를 제공해주는 연구실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경제적인 지원 여부가 연구실을 선택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기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연구 그 자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학부생 여러분들이 연구실에 대해서 알아보러 상담을 하러 오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이야기가 부담스러워서인지 민망해서인지 궁금할 게 분명한데도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실 입장에서는 좋은 학생들을 많이 받으려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연구실 분위기에 대해서, 졸업 후 배출에 대해서 어필해야겠죠. 경제적인 지원 부분도 연구실에서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불쾌해한다면 그건 조금 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학원생도 먹고 살아야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부디 꼭 제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대학원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교수님 또는 해당 연구실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박사넷이나 고학력자 취업정보 사이트인 하이브레인넷을 통해서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취업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대학원 공고를 보고 정보를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연구실의 경우 조금 더 주의 깊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취업 사이트에까지 공고가 올라왔다는 건 학생을 충분히 모집하기 어려운 연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되, 혹시 본인이 그러한 루트로 알아보셨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깊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학원 연구실 선택 시 고려해야 할 7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들 힘내시고 신중하게 연구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교적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대학원을 올 때 주의할 점, 대학원생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